반갑습니다. 영재쌤의 따뜻한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교과서 117쪽에서 119쪽에 있는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 지금 개항 이후의 조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공부한 부분들 살펴보면 1876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된 이후에 조선은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개화정책의 추진 과정 중에서 구식군인들의 반란도 일어납니다. 구식군인들의 반란,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모군란.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개입이 커지죠. 그러면서 조선은 청나라에게 의지하는 개화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역사에서는 갑신년에 일어난 쿠데타다 그래서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요. 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4년, 바로 이 1894년이 문제의 갑오년입니다. 이 갑오년에 대규모의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농민 봉기는 일부 지역이 아니라 거의 전국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민중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농민 봉기로 나타나는데 이걸 역사에서는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지금 교과서에 적어준 3개의 사건 중에요. 이 마지막 사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 바로 그 시기에 일본이 청나라를 공격하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청일전쟁의 과정 중에서 일본이 조선 정부에 강요해서 일어나는 조약을 우리는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만나보실 부분은요. 바로 이 갑오개혁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실 이 갑오개혁은요. 1차 갑오개혁과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당연히 1차가 먼저겠고요.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은 1894년 여름부터 추진이 되었고요. 2차 갑오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가 좀 확실해지니까 1894년 겨울에 또 한 번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추진한 갑오개혁이 2차 갑오개혁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가 여러분 바로 을미년인데요. 여러분도 알지만 을미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름하여 을미사변. 여러분이 좀 이따 만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을미사변을 일으켰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남의 나라 국모를 시해한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 그 일본이 을미사변 이후에 그 공포의 분위기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에 강요해서 추진한 개혁이 을미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시간에 1894년에서 95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3개의 개혁을 살펴볼 건데 이게 형식적으로는 2개의 개혁처럼, 왜냐면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2차로 나누기 때문에 이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2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3개의 단계별 개혁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894년, 바로 갑오년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 동학농민 운동과 화해를 하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나라
청나라와 일본이 원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이 요구에 따라서 군대를 철수하는데요. 문제는 일본이 군대를 철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천을 통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청나라의 함대를 공격하게 돼요. 이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청일전쟁은 딱 보시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우리 조선에 대한 이권, 지배권을 둘러싸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이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여러분이 섭정이란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위협한 일본은 밖으로는 청일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전쟁을 시작하고요. 안으로는 흥선대원군을 대표로 하는 김홍집 내각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인물은 바로 이 김홍집입니다. 우리가 김홍집 하면 생각나는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이 있죠. 이 김홍집이 일본의 수신사로 갔다가 가져온 책인데요. 이 책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수교를 맺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무슨 책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김홍집 하면 떠오르는 네 글자의 책. 자, 선생님이 앞에 자음만 해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어떤 책인지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기억해보세요. 자, 어쨌든 이 김홍집이 내각을 수립하는데 이 김홍집 내각에 있어서 당시 일본은요, 이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범국가적인 초정부적인 개혁기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 군국 기무처는 초정부가 무슨 얘기냐면 정부보다 뛰어난, 정부를 초월한 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조선 정부가 개혁 정책 추진할 때 통리 기무화문 이거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군국 기무처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군국 기무처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 기억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이 정부가 동학농민군하고 화해를 하면서 동학농민군은 원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강소라는 개혁기구를 통해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고 그랬고 정부는 나름대로 자주적 개혁기구를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정청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경복궁 점령하고 조선 정부를 압박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정부가 자주적인 개혁으로 만들었던 개혁 추진 기구로 만들었던 이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없앱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1차 가보개혁인데 1차 가보개혁에서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게 했고 기존의 교정청은 없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안하였다 여기까지가 바로 1차 가보개혁인데요. 1차 가보개혁은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여기 뒤에 밑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1차 가보개혁의 내용 보시면은 첫째, 모든 공문서에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한다. 개국기년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선이 건국된 1392년을 원년으로 하는 거예요. 즉 모든 공문서에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게 한다라는 거는 바로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드러낸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당시 1894년을 개국 503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1895년은 개국
504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국 기년을 사용했다라는 거 하나 보시고, 두 번째는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의정부는 정치를 하는 부서고 국내부는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건데, 이걸 분리함으로써 왕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1차 가보개혁의 내용 보시면 여기 원래 조선은 의정부 아래 6조 체제였는데 이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 기존의 6조를 8아문으로 바꿨다. 요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또 어떤 내용이 있냐. 국가 재정을 탁지 아문에서 모두 관리하게 했다. 여기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재정경제부 같은 부서가 탁지 아문이에요. 그 다음에 은본위제를 채택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화폐의 기준이 은이 되게 했다. 은본위제. 만약에 금을 기준으로 했으면 금본위제겠죠. 근데 당시 조선은 은본위제. 왜냐면 전 세계가 이 당시에 은본위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은본위제를 채택하게 했고요. 그 다음 6번째, 조세를 세금을 화폐로 내게 했다. 쌀이나 옷감 같은 게 아니라 세금을 모두 화폐로 내게 했다. 자, 이러한 정치 경제적 개혁에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회 부분의 개혁인데요. 보세요. 노비제 폐지했다. 과거제 폐지했다. 연좌제 폐지했다. 자, 노비제, 과거제, 연좌제라는 것 중에 연좌제는 뭐냐면요. 대를 이어서 죄인을 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 아버지와 자식까지도 벌을 받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연좌제인데 이런 걸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과부의 제가 도용합니다. 자, 과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없는 여인들이겠죠. 그들이 재혼하는 걸 허락했다. 여러분 또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런 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인신매매 금지라던가. 사실 그 이전에는 노비 같은 계급은 천민이었기 때문에 막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금지했죠. 왜냐하면 노비제 자체가 폐지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성들에게 아주 불리했던 조혼, 일찍 결혼하는 거. 이것도 금지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또 있었습니다. 도량형, 길이나 무게나 너비나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일했다. 그럼 확실히 경제가 더 활성화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1차 가보개혁에서 이 군국기무처가 중심이 돼서 바꾼 겁니다. 자, 여러분 1차 가보개혁은 아까도 봤지만 일본의 강요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일본은요. 청일전쟁에 한참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이 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지는 못했어요. 일본의 강요로 시작된 개혁이었지만 일본의 입김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개혁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뭐 노비제 폐지니 과부의 재가 허용이니 과거제 폐지니 뭐 조세를 화폐로 내는 거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에서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일부를 반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밑줄 친 거는요. 그나마 1차 가보개혁이 의미가 있는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1차 가보개혁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에 같은 많은 개혁안들, 특히 노비제, 과거제, 연좌제 폐지, 은본위제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가보개혁은 2차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2차 가보개혁이 뭔지 살펴봅시다. 청일전쟁 우리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습니다. 승리가 코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훨씬 더 여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다시 한번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경복궁 점령해가지고 흥선대원군 안치고 김홍집 내각 만들어서 야 너네 개혁해봐 라고 했더니 일본이 별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본의 입맛에 맞기보다는 조선에서 필요한 개혁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은 조선을 진심으로 위해서 개혁을 하라고 강요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일본은 바로 1차 갑오개혁의 핵심 기구였던 군국기무처를 군국기무처를 없애요. 참 일본 없애는 거 잘해요. 그죠? 그 다음에 1차 갑오개혁의 주도적 인물이 누굽니까? 대원군이었죠.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고 김홍집 내각을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원군 다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1차 때의 주도적 인물이었던 김홍집, 이 김홍집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김홍집과 당시 일본의 망명에 있던 자, 박영효가 왜 일본의 망명에 있었냐면요. 맞습니다. 바로 10년 전 갑신정변 때 주도 세력이었고 이 갑신정변 실패로 끝나면서 몰래 일본으로 들어가 있었죠. 바로 그 박영효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요. 박영효,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1894년인데 청일전쟁 시작되자마자 했던 건 1차 갑오개혁이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조금 확실해질 때 일본이 다시 한번 강요했던 게 2차 갑오개혁이에요. 자, 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2월 고종이 종묘에 나가. 여러분 종묘가 뭡니까? 바로 조선의 왕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 같은 거거든요. 이 종묘에 나가서 백성들 앞에 다음과 같은 14가지의 개혁안을 반포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갑오개혁의 주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조선은 청나라와의 전통적인 4대 관계를 끊고 나라 안팎으로 자주 독립을 선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래쪽에 2차 갑오개혁이 있지만 요거 뒷페이지 여러분 119페이지 보셔요. 119페이지 여기 보시면 바로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홍범 14조 고종이 종묘에 나아가서 발표했던 홍범 14조가 있는데 요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쌤이 하나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청나라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이거는 실제로 조선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강조하려는 것보다는 일본이 청나라가 자꾸 조선에게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요거를 막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3번과 4번과 5번 같은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바로 그 어떤 군권, 임금의 권한을 좀 제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왕실의 정치 참여를 막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조 보시면 조세의 부가와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탁지아문 얘기가 또 나오죠. 탁지아문은 오늘날의 재정부. 그 다음에 9번 왕실과 곽부의 비용은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미리 예산을 정해서 쓴다. 10번 지방관리의 권한을 확대한다. 12번 징병법을 실시해 군제의 기초, 군사를 튼튼히 한다. 13번 민법과 형법을 엄격히 제정해서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장한다. 14번 문벌 및 지벌에 구애받지 마자. 즉 다시 한번 신분지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차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이 나오고요. 우리가 또 지금 한번 정리해야 될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우리 앞쪽에 다시 117쪽 가서 오른쪽에 요 내용으로 볼게요. 자, 정부는 홍범 14조에서 국정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자, 우선은 의정부를 내각이라고 칭하고 전국을 8도가 아닌 23부로 개편한다. 23부로 개편한다.
그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무슨 군으로 바꾼다. 또한 재판소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법을 따지는 그런 기구가 처음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재판소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여서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한다. 이걸 반포하면서 이 당시에 사범학교, 소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외국어 학교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교육 입국 조서 반포까지. 이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의 내용입니다. 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모두 다 1894년. 그 다음에 특히 2차는 94년에서 95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청일전쟁에서 드디어 청나라가 패배해요, 결국. 그리고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제가 잠깐 써드릴게요. 이 청일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해요.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와 엄청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제역이 뭐냐면 일본의 시모노세키라고 하는 항구에서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여러분 이름 참 재밌죠? 시모노세키, 먼세키, 시모노세키. 근데 여기에 조약의 내용이 대박이에요. 일본에게 엄청 유리하고 우선은 앞으로 청나라는 조선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일본에게 무지막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특히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는 어떤 것이 포함했습니까? 청나라로부터 일본은 랴오뚱반도와 그죠? 우리가 역사 속에 자주 나오는 요동반도,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지금의 대만이죠? 요 대만을 일본에게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랴오뚱반도, 이 랴오뚱반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당시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를 꼬여내가지고요. 바로 이 일본이 랴오뚱반도를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압력을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삼국 간섭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은 이 당시에 러시아, 독일, 프랑스 연합을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요구에 따르게 되고 배상금을 조금 더 받는 조건으로 랴오뚱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고종과 당시 명성황후는요 이걸 봤어요.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에 일본이 굴복하는 걸 봤어요. 일본은 지금 메이지 유신 이후에 승승장구했고 심지어 청나라까지 박살된 나라인데 그 일본을 누르고 있는 게 또 러시아인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조선 편으로 만들어서 일본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순진하지만. 그래서 이때 조선은 당시 친러적 성향이었던 박정양, 친러, 그 다음에 이완용.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완용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완용인데 당시 박정양은 사실 친러보다는 친미적인 경향이 강했고요. 이완용이 친러적인 경향이 강했어요. 이런 인물들로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느꼈던 일본. 뭐야? 우리 힘들게 개항시키고 지금 열심히 막 조선의 이권을 탈환하고 심지어는 청일전쟁에서도 이겼는데 조선 정부가 자꾸 러시아 쪽으로 붙네?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은 일본 군인과 일본의 낭인, 여러분 사실 낭인이라는 건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을. 그죠? 근데 이때 일본이 공식적으로 부대와 이런 낭인 등을 경복궁에 잠입시켜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때 명성황후가 머물고 있는 곳이 경복궁 내에 건청궁이라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당시 명성황후의 어떤 외로움이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고종이 직접 명성황후를 위해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본이 바로 야밤에 경복궁에 침입해서 우리나라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1895년 8월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걸 역사는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만나봤던 조약, 이 1차 가보개혁,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청일전쟁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게 강요했던 조약, 개혁, 1차 가보개혁.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승리가 가까우면서 다시 한번 이 어떤 일본 중심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게 2차 가보개혁. 자, 그 사이에 청나라와 일본은 전쟁을 끝내고 일본에게 유리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러분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타이완, 랴오뚱 차지할 수 있었지만 당시 러시아가 이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일본의 이러한 의도를 막게 되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약간 친러적인 인물들을 막 고용하니까 일본이 불안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겁니다. 1895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이고요. 당시 김홍집 6.1중 같은 친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역사에선 이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개혁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동글뱅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을미개혁. 사실 을미개혁 일어날 때 이미 조선 민중들은 분노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했지만 조선 민중들이 막 명성황후를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기록들에서 보면 명성황후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일부 사료에서는 막 사치도 굉장히 심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나치게 또 청나라에 의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청나라가 꺾이니까 이제는 러시아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백성은 한 나라의 국모를 일본이 시해했다라는 이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기도 전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3차 개혁, 바로 을미개혁이 추진된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내각은, 아까 우리 의정부 대신에 내각이란 말 쓰기로 했잖아요. 내각은 중앙에는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두 번째,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 양력이에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되죠. 이 건양은 당시 조선의 독자적인 연호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천연두 예방하는 종두법 실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조선의 이 백성들이 분노했던 개혁안이 바로 머리를 자르라는 단발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만든 거, 양력 사용하라고 하는 거, 연호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종두법 보급한 거. 그런데 이런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백성들을 분노한 게 바로 단발령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요, 이 을미년 1895년 11월 15일에 결국 끝까지 거부하려고 했던 고종이 이 머리를 단발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단발해봐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을미개혁 때는요,
소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소학교는 오늘날의 초등학교 같은 거. 그 다음에 갑신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여러분이 갑신정변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급진개혁파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일으킨 쿠데타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정국이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다시 우정국을 열어서 우편 사물을 보게 합니다. 이런 것들. 그죠? 을미사병과 정부의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는 의병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금 밑줄 쳐주시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중요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결국은 이제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저항하게 되는데 그러한 의병 운동이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바로 이 을미년에는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와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종은 어떨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부인이 자신이 자고 있던 방에서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고종은요, 자신 역시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요. 실제로 고종을 시해하려는 여러 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고종은 원래는 미국에게 좀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요. 당시 서울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 러시아 대사관이겠죠. 여기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 역사는 이 사건을 1896년 2월에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관파천에서 이 아가 바로 러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고종이 몸을 숨긴 거. 이게 바로 아관파천이에요. 이 고종은 아관파천을 하면서 단발령을 철회하고요. 을미개혁을 일부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후에 조선에는 개혁의 주도 세력이 제거되고요. 일부 관료가 일본으로 망명하면서 을미개혁이 중단됩니다. 우린 지금까지 갑오을미개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시면 갑오을미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4년 개화파들이 얘기했던 개혁정강 14개조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요구했던 패정개혁안 이런 것들의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갑오을미개혁은요. 비록 일본의 강요로 추진됐지만 갑신정변 때 내세웠던 개혁안 혁신정강 14개조가 있고요. 이 동학농민군들이 정부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패정개혁안이죠. 패정개혁안.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서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바로 이 패정개혁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했던 근대적인 개혁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일본의 간섭을 받아 추진됐다라는 한계점 아까 얘기했고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의 입장에서 실시되어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것도 바로 한계성이고요. 당시 일본이 강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조선에게 필요한 국방력의 강화라던가 공업진흥 같은 거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강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기 아까 우리가 사료 살펴본 것 중에 몇 차 갑오개혁? 그렇습니다. 2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에서 고종이 발표했던 게 바로 홍범 14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종은 여기 홍범 14조를 비롯한 그 개혁안에서 바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갑오을미개혁의 시기별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반드시 한번 정리 겸해서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선생님 요 인물 요 인물 잠깐 볼게요. 요 분이 누구냐? 바로 육일준이라는 분입니다. 육일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육일준은요, 읽어보시면 일본의 권유와 압박을 받았으므로 우리나라 인민들에게도 부끄럽고 세계 만국에 부끄럽다. 왜? 스스로 개혁을 못하는 게. 그러나 개혁을 잘 이룸으로써 보국 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게 된다면 오히려 허물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갑오 을미 개혁의 어떤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성을 육일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일준 같은 경우는 뭘로 기억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요, 조선 정부를 중립화해야 된다. 한반도를 중립화해야 된다라는 중립론이 등장했는데 바로 조선의 입장에서 중립론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육일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갑오을미 개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잘 따라왔나요? 잘 따라왔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